안녕하세요. 인생 굴곡이 너무나도 많은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면 이른을 앞둔 나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 머리에 눈이 새하얗게 내려앉은 지금까지도 제 인생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딸을 낳게 되면서 제 인생에도 조금은 빛이 찾아오려나 싶었는데 참 모든 게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오늘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얘기를 사연 튜브에다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제 어린 시절을 두 글자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어둠이라고 말할 겁니다. 유년기 제 인생은 아주 불행했거든요. 그 불행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마땅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벌어들인 돈을 모두 노름판에 쏟아붓고 허구한 날 술을 잔뜩 마시며 어머니에게 주정을 부리기 바빴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향해 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어머니. 두 분이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는 날이면 저는 조용히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며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대체 이렇게 살 건데? 종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이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종수가 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집안의 가장을 뭘로 보는 거야 대체? 그리고 뭐? 지겨워? 지겹긴 나도 마찬가지야. 아유, 이놈의 집구석을 나가던지 해야지 원.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고성이 오가고 잠잠해지는 시간이 오면 어머니께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제 뺨을 어루만지시며 조용히 흐느끼다가 나가시곤 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엾게 여겨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은 날이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아버진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어머니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와 다투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잠들고 그렇게 눈을 떴을 땐 이미 고요한 아침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한 느낌에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진 거실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창고에도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던 전 방에 있는 옷장을 활짝 열어보았고 그 안을 보고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옷장에 있던 어머니의 몇 안 되는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제 나이 7살 국민학교에도 들어가기 전 어머니께선 아버지라는 지옥을 피해 저를 두고서 호련히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일어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유, 속 쓰려. 여보, 빨리 나 해장국 좀 끓여줘. 속 아파 죽겠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말이 어머니를 찾으면서 해장국을 끓여달라는 말이라니. 7살이었지만 철이 제법 빨리 들어버린 전 방 밖으로 나가 아버지를 쳐다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이제 안 계세요. 아버지 때문에 집 나가셨거든요. 집을 나가기 뭘 나가? 어디 동네 한 바퀴 돌고나 있겠지. 시끄럽고 빨리 니네 엄마 찾아와서 콩나물국이나 시원하게 좀 끓이라고 해. 아빠 속 아파 죽겠으니까. 어머니 진짜 집 나가셨다고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린 놈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 질러? 아주 지 엄마 닮아 싸가지라곤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걸 물려받지 못할 망정 더러운 성격이나 빼닮고 말이야. 에휴,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머니가 떠난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와 둘이서 살게 됐어요. 최소한의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아이였다면 저도 집을 떠났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아버지라는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구한 날 새벽 늦지막한 시간에 잔뜩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숙취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을 아버지로 대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하진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이곳을 떠나 마음 편한 곳에 발을 붙이셨길 이젠 더 이상 소리를 지르는 일도 매일같이 눈물 짓는 일도 없이 그저 행복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어머니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아버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손 쓸 틈도 없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군요. 덤덤한 표정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당신처럼은 살지 않을 거라고. 내 아내와 자식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이죠. 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저는 상주를 맡아 장례를 치렀고 3일 내내 장례식장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버진 인간관계가 깊지 않았고 기껏 찾아와주는 사람이라곤 아버지와 함께 노름을 즐기던 노름친구 아니면 술친구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찾아오신 건 장례 마지막 날 새벽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고 저희 모자는 한동안 서로 끌어안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가 절 두고 집을 떠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급하게 집을 나와서 제일 빨리 출발하는 버스를 잡고 엄마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어. 정작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 자고 있는 너를 깨워서라도 안 일어나면 업어서라도 같이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혼자 살겠다고 자식을 그렇게 두고 도망을 치다니. 그래서 네 아빠 몰래 너까지 데리고 나오려고 한동안 계속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그 인간은 그렇게 술을 잘 퍼마시고 돌아다니면서 꼭 내가 가는 날엔 집에 붙어 있더라고. 엄마가 전화라도 했어야 했는데 우리 종수 엄마가 버리고 간 줄 알고 엄마 원망 많이 했지?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절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옆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다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종수 누가 아들인지 참 기특하다. 엄마 아빠한테 투정도 부리고 할 나이에 벌써부터 이렇게 의젓하게 말할 줄도 알고. 종수야, 장례 끝나고 나면 엄마랑 같이 엄마 고향으로 내려가자.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을 한 뒤 넓은 강가에다가 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절대 마주하지 말자고, 먼 미래의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마주쳤을 때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집에서 짐을 챙겨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 행복했어요. 아버지랑 둘이 살 때 집이라는 공간은 그저 벗어나고 싶은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어머니와 살게 된 후로부턴 이게 진짜 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함과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동네에 있는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저도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도시보다는 약간 시골에 가까웠기에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눈을 뜨고 감는 순간까지 불행했었던 유년기를 지나 고등학생 때까지 이곳에서 좋은 추억들을 가득 쌓은 전 20살이 됐을 무렵쯤 서울에 있는 큰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선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선택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수야, 정말 괜찮겠어? 엄만 네가 대학을 갔으면 했는데 배움에는 시기라는 게 있어. 네 선택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여기도 나름 공장 중에선 대기업으로 꼽히는 곳이에요. 어쩌면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돈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결혼했을 때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리려면 지금부터 바짝 벌어서 열심히 모아놔야죠. 우리 아들 참 기특하다. 종수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무슨 일 생기면 꼭 집으로 전화하고, 알겠지? 네, 나중에 서울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정든 고향 땅을 떠나 상경했고 직장 내 위치에 있던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공장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직원 수도 엄청나게 많았고 저와 함께 들어온 직원들의 수도 정말 많았어요.
규모가 이 정도 되니 신입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뽑는구나 싶었죠.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저와 또래인 친구들도 많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뻘의 어른들도 정말 많았죠. 공장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고 때로는 확 관두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월급을 받고 나면 그 생각은 저절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항상 월급이 들어오면 70% 되는 금액은 저금을 하고 20%는 어머니께 보내드린 뒤 딱 10% 정도만 생활비로 사용을 하곤 했어요. 그런 절 보며 같은 기숙사를 쓰는 형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진짜 대단하다. 난 그렇게 모으라고 해도 못 모을 텐데. 모으고 싶어서 모은다기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죠. 나중에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리고 은행 도움 최대한 덜 받으려고.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벌써부터 미래 준비도 하고 네가 내 아들이었잖아. 아이 그럼 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었기에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을 하나 싶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일이니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던 저는 22살이 되던 해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참 매력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제 말 한마디에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히 웃어주기도 하고 박수를 치면서 리액션을 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단정한 옷차림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쑥맥처럼 낯을 가리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기에 첫 만남부터 마음이 끌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사랑을 시작했고 2년 정도를 만난 뒤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 아주 잘했다는 거였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고향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집이 조금은 좁았기에 어머니는 아내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걱정하셨어요.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처음 집에 들어오자마자 밝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어머님, 집이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서울에선 이런 집 보기도 힘든데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살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난 되려 집이 너무 누추해서 먼 길 오는데 괜히 불편하진 않을까 해서 식당 같은 곳에서 보자고 할 걸 이러고 후회했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되려 이런 집이 너무 좋아요. 결혼하면 딱 이 정도 크기 되는 집에서 예쁜 애기 한 명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게 제 로망인걸요? 식당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음 완전 서운할 뻔했어요. 같은 말을 해도 밉지 않게 듣는 사람의 기분까지 좋아지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아내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어머니께서 만든 음식을 스스로 나르기도 하고 수저를 놓기도 하고 어머니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며 만류하셨지만 아내는 방긋 웃으며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라고 너스레를 떨곤 했습니다. 저 원래 가만히 앉아있는 거 못해요, 어머님. 그리고 이렇게 예쁜 짓도 좀 해주고 해야 어머니께 점수도 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가씨는 오늘 손님으로 온 건데 내가 괜히 미안하게. 어머님, 예비 며느리니까 그만큼 편하게 대해주세요. 실컷 부려먹고 이것저것 전부 시켜보셔도 돼요. 어떤 거든 전부 자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에 있는 내내 밝은 모습을 보인 아내를 어머니께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갈 때쯤 제게 귓속말을 하시더라고요. 넌 어디서 저런 애를 만났니? 살다 저렇게 예쁜 집만 골라 사는 애 처음 봤다. 엄만 마음에 아주 쏙 든다, 야. 그 후 저도 처갓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장인 장모는 마치 맛있는 먹잇감이라도 문 듯이 저를 쳐다보며 질문 세례를 쏟아내시더군요. 자네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면서? 듣자 하니 대기업 공장 생산직이라고 하던데 다른 사람이 들어도 전부 다 알 정도로 유명한가? 네, 원체 유명한 곳이라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도 전부 다 알 정도예요. 그래? 그럼 우리 사위 대기업에 다닌다고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고 다녀야겠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진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지금 고향에서 국밥집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희 아빠는 공무원이야. 난 학교 선생이고. 그래도 자네가 대기업 다니면서 돈을 잘 번다고 하니 뭐 어느 정도 수준은 맞겠구만 그래. 엄만 무슨 사람 앞에서 수준을 따지고 그래. 어머니도 좋은 분이셔. 농담이야 농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지? 네. 뭔가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꼭 도축장에서 등급이 매겨지는 소가 된 기분이었죠. 분명 웃고 있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쁜 그런 느낌을 아마 한 번쯤 겪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알 수 없는 이런 분위기인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 장인 장모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재산 수준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자네,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택시 타고 왔지? 결혼하면 차부터 뽑아야겠더라. 모아놓은 돈도 많다면서 자가용도 안 사고 뭐 했어? 어디 이동할 일도 많이 없고 저희 데이트할 때도 그냥 근교로 돌아다니는 편이었어서요. 게다가 아직 면허도 없고요. 면허도 없어? 이런, 남자가 면허도 하나 안 따놓고 뭐 했어?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성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게 만들 건 아니지? 사부인,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지요. 면허 따서 바로 아슬아슬하게 차 몰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것보단 안전하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에휴,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공무원 딸내미가 자가용도 없이 다녀요. 결혼하면 면허 꼭 따서 차부터 사게. 알겠지 강서방? 저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신 것 같았지만 제게 따로 말씀을 주시진 않았고 아내는 제게 장모가 오늘도 주책을 좀 떨었다며 원래 그런 분이니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내가 외동이고 늦둥이라 날 엄청 공주처럼 키우셨거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시나 봐. 장난이야 장난.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이때 눈치를 채고 도망갔어야 했어요. 조상신이 집단으로 내려와 저와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아직도 이때 결혼을 한 것이 진심으로 후회스럽습니다. 이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모아놓은 돈과 대출 조금을 보태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25이 되던 해 사랑스러운 딸 소라를 낳아 평온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꼭 맞벌이를 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출산 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하면서 살고 싶다고 제게 얘기하더군요. 결혼 전엔 당신한테 애 낳고 나서도 맞벌이 하자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당신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우리 식구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지금 같이 일하자는 건 아니었고 소라 점점 크고 나면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아지게 될 텐데 난 그거 생각해서 당신한테 결혼하고 애 낳은 뒤에도 같이 맞벌이 하자고 얘기했던 거야. 맞벌이를 한다고 치자. 그럼 애는 누가 봐? 설마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라고 말할 건 아니지? 어차피 장모님도 곧 정년 퇴임하신다면서 정 안 되면 우리 어머니께 부탁드려도 되고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무슨 수로 올라오셔서 소라를 돌봐주실 건데 그리고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며느리들은 자기 자식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걸 제일 불편해하는 거 몰라?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 아무튼 난 이제 소라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싶어. 마음 바꿀 생각 없어. 출산 후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족이라고 해도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전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저희 부부의 관계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내의 과소비 때문이었죠. 다달이 생활비를 가져다 주면 100이면 100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한 용품과 생활비만 하더라도 월급으론 충분히 쓰고도 남을 텐데
왜 항상 조금씩 부족해지는 걸까 싶었죠. 그 원인을 옷장과 아내 화장대에서 찾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비싼 옷들과 화장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아이 엄마가 구매한 것이라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따진다면 꽤나 비싼 고급 브랜드의 옷들과 화장품들을 사들였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진 전 아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여태까지 월급 가져다줘도 항상 부족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었어? 내가 애기 기저귀, 분유, 옷 꼭 필요한 것들 사라고 당신한테 월급 줬지. 비싼 옷이랑 화장품 사라고 갖다 준 줄 알아? 난 그럼 뭐 평생 집에 틀어박혀서 조용히 애나 보고 애 없고 시장 가서 저녁 창거리나 사고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스트레스 풀 곳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스트레스 푸는 건 좋아. 좋은데 당신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우리 가족 생활비가 부족해진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그럼 당신이 더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월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건데 누구한테 지금 큰 소리야? 아내의 적반하장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변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지금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 충분히 예민한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공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노라는 대기업에 속했던 공장이 재정난으로 점점 기울어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특단의 조치였어요. 한순간에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해고를 당했고 해고 수당도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제게 정말 불같이 짜증을 내더군요. 당신이 일을 야무지게 했어봐. 그럼 회사에서 내보내지도 않고 잡고 있었을 텐데.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능해서 잘린 것도 아닌데 말을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 어쩔 건데. 어딜 들어가든 거기보다 월급도 덜 줄 텐데 어떡할 거냐고.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솔아봐서라도 빨리 준비해서 취업할 거니까. 당당하게 취업을 다시 할 거라고 소리쳤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괜찮은 곳이 보이면 곧바로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고 겨우 들어간 곳에선 텃세로 인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짧으면 1달, 길면 3개월 정도로 일하고 계속 퇴사를 하다 보니 경력은 경력대로 낭비됐고 돈은 돈대로 모이지 않고 이제 모아놓은 돈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무렵 아내는 제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혼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야. 이혼하자고.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난 당신 직장 그리고 돈 잘 버는 거 그거 딱 2개 보고 결혼했어. 솔직히 당신 집 처음 갔을 때 이상한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았는데도 어머님한테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다 떨어가면서 점수 따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날 내가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그때 다짐했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 내 인생에 상종 안 해야겠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당신 설마 바람이라도 난 거야? 차라리 바람이었으면 쉽지? 안타깝게도 아니야. 그냥 당신도 뜯어먹으면서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못하게 됐으니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아줄 이유가 없지 않겠어? 진짜 더럽고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다. 그동안 그 더러운 속 숨기고 다닌다고 고생 좀 했겠네.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그리고 소라도 당신이 키워. 난 애 데리고 사는 이혼한 여자 타이틀 달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금수만도 못한 당신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100만 배, 아니 1000만 배는 훨씬 나을 것 같다.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인생 그렇게 살다간 언젠간 되로 얻어맞을 날 있을 거야. 이거 흘려듣지 말고 가슴 깊은 곳에다가 새겨놔라. 내 인생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네 인생이나 걱정하고 살아. 그렇게 저와 아내는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집을 판 뒤 재산 분할을 한 다음 달달이 양육비를 40만 원씩 받기로 한 채 완벽한 남남이 됐고, 어머니께선 괜찮다고 차라리 아니다 싶으면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밑바닥부터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런 일을 하기엔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누구보다 힘쓰는 일을 잘할 수 있고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니 패기가 마음에 든다며 받아주시더군요. 청소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쉴 때는 비상구 계단 같은 곳에서 잠시 앉아 쉬어야 했고, 화장실 한 칸에 쪼그리고 앉아 김밥을 먹는 건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예쁜 옷을 사입히고 신발을 사주는 건 힘든 걸 싹 다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께선 잠깐 올라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곤 했습니다. 한날은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쩌면 이렇게 된 게 너한테도 소라한테도 훨씬 더 나은 일인지 모르겠다. 진작에 그런 애라는 걸 눈치채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뭐 어차피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아무도 원망할 수 없는 거고, 되려 잘 됐다 하고 소라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 인생 혼자 애 키우면서 산다고 흠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건강해야 소라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면서 끼니 거르지 말고 힘들면 쉬엄쉬엄 해라. 이따금씩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딸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딸은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절대로 엄마 없는 아이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 매일 등교를 할 때마다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고 옷도 예쁘게 다려주고 운동화 끈도 절대 풀리지 않게끔 튼튼하게 묶어주고 출근 시간을 쪼개어 도시락도 정성을 담아 싸주곤 했어요. 소라야, 오늘은 아빠가 분홍 소세지에 계란물 묻혀서 구웠어. 김치랑 어묵볶음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어. 알겠지? 알겠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딸은 엄마의 부재에도 아랑곳 않고 예쁘고 건강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특히나 공부를 아주 잘했기에 중학교 물론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수능 성적도 좋아 서울에서 이름 있는 명문대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딸이 조용히 대학 합격 통지서를 건넨 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얼싸안고 몹시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홀로 키운 자식치고 저 정도면 참 잘 키웠다 싶지 않나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딸을 보면 진짜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물론 딸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면서 어릴 때처럼 살갑게 말을 붙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뭐 아무렴 어떤가요? 딸이 건강하게 그리고 잘 커주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딸은 우연한 기회로 대학원까지 들어갔고 박사학위를 딴 뒤 조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딸의 목표는 부교수가 되는 것이었지만 부교수가 되려면 우선 조교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임용 소식을 문자로 전해들은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소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딸내미가 교수라니 아빠가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녀도 되는 건가 이거? 무슨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고 그러세요. 정교수도 아니고 부교수도 아닌데 앞으로 4년에서 7년 정도는 더 고생해야 돼요. 그래도 교수는 교수잖아. 아빠는 우리 소라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아빠, 저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바쁜데 아빠가 붙잡고 있어서 미안하다. 그래, 파이팅하고. 딸은 교수가 된 후로 더욱 바빠졌는지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딸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젊었을 때부터 청소일을 하면서 힘들게 키운 보람이 느껴졌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해서 건물 바닥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 전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 혹시나 싶어서 불렀는데 진짜 당신이었구나?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절 부른 사람의 정체는 바로 전 아내였습니다. 전 아내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남자의 팔짱을 끼고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대충 보아하니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한 것 같아 보였죠. 여보, 누구야? 아는 사람? 오래전에 이혼한 내 전 남편.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그런데 취업이 그렇게 안 됐어? 그래서 하다 이렇게 건물 청소부나 하고 있던 거야? 당신이랑 말 섞을 생각 없으니까 되도 않게 친한 척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 아참, 인사해. 내 남편이야. 이 건물 주인이기도 하고 꼭대기층에 있는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어때? 멋있지?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딱 맞아떨어지더군요. 옆에 있던 남자의 팔짱을 끼고서 우쭐대며 말하는데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그 모습을 본 저는 밀대걸레에 물을 잔뜩 묻혀서 일부러 전 아내가 있는 쪽을 향해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다 튈 정도로 힘줘서 걸레질을 하니 전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지금 장난해?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어? 여기서 잘리고 싶어? 자를 테면 잘라봐. 난 또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니까. 이 동네 건물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아는가 본데 어차피 여기 말고도 청소할 곳은 많아. 당신 참 여전하네. 한결같이 머리 텅텅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뭐라고? 말 다 했어? 아, 이젠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사모님, 죄송하지만 청소해야 하니까 좀 비켜주시겠어요? 안 비키시면 걸레물 다 튑니다. 제가 일부러 더 힘을 줘서 바닥을 닦으니 전 아내는 잔뜩 짜증을 내며 뒤돌아서 가버리더군요. 그제야 맥이 탁 풀리는데 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낸 것 외엔 들은 소식도 없었고 마주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뭐가 쉰 날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을 하는데 저 멀리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딸이 보이는 겁니다. 괜히 반가운 마음에 딸의 이름을 부르려고 손을 들였는데 딸의 옆에 어떤 남자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무척이나 분위기가 좋아 보였기에 연인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소라야. 그런데 딸은 제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진짜 못 들은 건가 싶어 멀리서 한 번 더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딸은 끝내 제 쪽을 돌아봐 주지 않았고 옆에 있는 남자와 발걸음을 조금 빠르게 해서 걸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건지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딸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 결국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네, 아빠. 소라야, 지금 바쁘냐? 조금요.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너 혹시 아까 사거리 쪽 빵집 앞 횡단보도 쪽에 있지 않았었냐?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오늘 하루 종일 연구실에만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연구실에 있었다고?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분명히 난 널 본 것 같은데 네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놈이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싶었지. 근데 그게 네가 아니었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괜히 창피하기도 하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무튼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아빠. 그래, 수고해라. 그렇게 딸의 말을 듣고 나니 괜히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성격이 변했다고 하기로써니 내 말을 무시할 딸이 아니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7년이 지나고 딸이 원하던 부교수 타이틀을 달았을 무렵쯤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일을 하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평소에 문자만 주고받다가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니 무슨 일인가 싶어
곧바로 전화를 받았죠. 어이, 김 사장,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넌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어? 좋은 일이라니. 갑자기 생뚱맞게 그게 무슨 소리야? 시침이 그만 떼 이놈아. 예약자 명단에서 다 봤어. 이름 강소라. 전화번호 뒷번호도 너랑 똑같고. 혹시나 싶어서 예약받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상견례 한다고 룸 예약했다더라. 야, 벌써 소라가 시집갈 나이가 다 됐어? 어릴 때 본 게 엊그제 같구만. 아무튼 사이 보는 거 축하해. 내가 오늘 서비스 아주 팍팍 넣어준다. 뭐라고? 상견례? 그거 우리 소라 이름 맞아? 다시 한번 자세히 봐봐. 야, 왜 그렇게 놀라? 강소라, 휴대폰 뒷번호 너랑 똑같고 네 딸 아냐?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평온하게 흘러가던 시간이 딱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최대한 이성을 붙잡고서 친구에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 오는 시간과 룸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7년 동안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들은 적이 없었고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봐도 본인은 일과 결혼했다며 교수 생활도 바쁜데 무슨 남자친구냐며 말하는 딸이었기에 제발 친구가 착각한 것이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딱 퇴근 시간이 오자마자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고서 저는 택시를 타고 친구의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로 도착하니 친구 녀석이 사색이 된 채로 가게 입구에서부터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친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소라 아니지? 네가 착각한 거지? 종수야, 일단은 진정하고 네가 직접 들어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4번 룸이야. 친구의 반응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상견례를 한다고 예약한 사람은 저희 딸이 맞는 것 같았어요. 대체 왜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걸 숨긴 거며 상견례 자리에 나간 사람은 대체 누군지 이해가 가지 않는 동시에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4번 룸 앞에 서니 벌써부터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듯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고 문을 확 열어 제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엔 딸의 남자친구와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딸과 전 아내 현재 남편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발 아니기를 바랬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왜 딸의 부모님 자리에 전 아내와 전 아내의 현재 남편이 앉아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제가 주먹을 쥔 채로 서 있으니 남자 쪽 아버지가 제게 물어보더군요. 누구십니까? 음식이 없는 걸 보니 서빙하러 오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아빠? 상견례 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쫓아왔어? 당신 이제 소라 좀 그만 괴롭혀. 애 인생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고 싶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가 터져 나가버릴 것 같았죠. 그리고 전 아내는 되도 않게 소리를 지르며 발연기를 하는데 그냥 웃을 지경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도리는 없었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 저는 남자 쪽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강종수라고 합니다. 여기 강소라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고요. 나이는 68살 먹었고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급하게 달려와 몰골이 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상견례 날인지도 몰랐고 또 소라한테 남자친구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네요. 소라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거기 직원 없어요? 이 사람 좀 끌어내줘요. 남의 집 좋은 잔치 다 망치게 생겼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싶을 정도로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전 아내는 저를 끌어내야 한다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었고
전 아내의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휘젓고 있었고 상대방 쪽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제 쪽을 바라보고 있고 딸은 한참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저를 향해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해요. 사실 7년 전에 아빠가 길에서 저 봤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거 저 맞아요. 제가 일부러 못 들은 척 한 거였어요. 근데 아빠, 제가 상견례 자리에 누굴 부르든 그건 제 선택인 거잖아요.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전. 네 엄마랑은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된 건데. 저희과 학과장 교수님이랑 친분이 있으셨어요. 3년 전에 학교로 찾아오셨을 때 만나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못 알아봤는데 엄만 절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빠 성함을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리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낳아준 엄마라고. 참 예쁘게 잘 컸다고. 성공한 거 보니까 보기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연락하다가 제가 부탁드렸어요. 혹시 상견례 자리에 나와줄 수 있느냐고요. 재혼도 하셨고 또 남편분이 사업까지 하고 계신다니까 중견기업 대표 집안인 남자친구 집안이랑 수준이 딱 맞겠다 싶었어요. 적어도 아버지가 청소부입니다 하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28살, 네가 3살 되던 때부터 널 혼자서 키웠어. 잘 닦이지도 않는 바닥 얼룩 벅벅 닦다가 근육통 오고 점심시간에 화장실 한 칸에 쪼그려 앉아서 다 쉬어 빠진 김밥 먹고 쉬는 것도 눈치 보여서 남들 눈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쉬었어. 그래도 너만큼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면서 혼자서 널 그렇게 키웠는데 뭐? 청소부입니다 하는 것보단 나아? 그래, 그렇게 이 애비가 창피하면 인연 끊자. 나도 아버지 존재 창피하게 생각하는 자식 필요 없으니까 네가 결혼을 하든 말든 일절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정말 미친 듯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힘들게 키운 자식 입에서 저런 소리를 듣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살면서 제가 청소부 일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제 휴대폰은 정말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저는 휴대폰 자체를 뒤집어 놓은 채 한동안 일도 나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 계속 멍하니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도어락을 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구지 싶어 현관으로 나가보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희 딸이었어요. 저는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빠,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그동안 제가 성공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신 건 아빠인데 제 힘으로 성공했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아빠를 창피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해요, 아빠. 내가 그날 뭐라고 했어? 딸과 애비로서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더 듣기 싫으니까 당장 잘난 네 남편 될 사람한테나 가라. 아니면 니네 엄마한테나 가든지.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끝냈어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서도 어떻게 결혼하자고 하겠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엄만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를 스토커로 몰았어야지. 그래야 저 집안에서도 동정을 해줄 거 아니냐고. 왜 굴러들어오는 돈덩어리 집안을 발로 걷어 차내느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빠였다면 이런저런 가장 먼저 위로해줬을 텐데 하면서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발 제가 이렇게 빌게요. 딸은 무릎을 꿇고서 제게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딸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솔직히 용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여왔고 또 저를 기만하고 거짓말까지 쳤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말로 끊는다고 해서 쉽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도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이라는데 결국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전 딸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서 한참 동안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전 아내는 돈이 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어서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어 보려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딸도 그 모습을 뒤늦게 알고서 곧바로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괜히 딸의 학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딸은 다른 대학의 부교수 자리 제안을 받고 이미 이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거 하나는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돈 많은 집 자제와 오랜 시간을 만났는데 그렇게 결혼이 깨진 것이 아쉽지 않느냐고 말이죠. 딸은 이어질 인연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어도 이어졌을 것이고 깨질 인연이었다면 그 일이 아니었어도 깨지게 됐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날 이후 딸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제게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0이 넘어 연로해지신 저희 어머니께도 원래는 연락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끔 안부 인사도 드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인생은 산막이 고약하게 쓰여진 조금 괜찮은 연극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와 젊을 적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년은 이제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게 되어 행복하네요. 그동안 참 고약한 시간들을 견뎌냈는데 이제는 웃는 날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인생은 조금 괜찮은 연극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 웃는 날이 올 거예요. 저도 힘내어 더 열심히 살아갈 테니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도 미소 짓는 날들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